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보지 않죠 여러분? 우리 같이 6월 달에도 만났었는데요. 전 EBS에서 윤리 가르치는 김성묵입니다. 제가 6월 달에 시험 문제 학평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슬슬 사탐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문제는 사실 솔직히 좀 쉬웠어요, 굉장히. 근데 이번 9월 달 문제는 그때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고 여전히 고3 문제보다는 조금 쉬운 그런 느낌으로 전 느껴졌거든요.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다. 만일에 정말 어렵다,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사탐 공부를 미뤄두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내년에 고3이 되시면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국영수를 하는 시간 때문에 또 그렇게 뭐 고3 때 사탐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사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야금야금 계속 이렇게 공부를 좀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 날 때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총평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 그만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지, 어떤 주제인지, 뭐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문제부터 볼게요. 자, 처음 문제 시작은 모든 생긴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윤리학은 이러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윤리학과 관련된 얘기고 윤리학의 종류에 대한 얘기거든요. 윤리학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제가 그걸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이 이런 거 알죠? 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모르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 모든 개념 수업, 수능 개념 수업에 보면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한번 간단하게 한 강씩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윤리학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이 갑은 경험적 탐구를 통해서, 경험적 탐구 선생님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험적 탐구는 감각적 경험으로 탐구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뭐 과학적 탐구라고도 말하고요, 가치 중립적 탐구라고도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덕현상을 여기 써있네. 또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뭐냐면 내 특정한 판단이 안 들어가는 거야. 난 이게 선하다고 생각해, 이게 악하다고 생각해,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해서 떠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제일 쉬운 말은 이쯤 되는 말, 객관적으로,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럼 어렵게 말하면 가치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뭐 한다고요? 기술한대요, 기술. 그래서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대요. 뭐 이 윤리학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용어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경험적 탐구한다,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한다,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기술하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기록하고, 서술하고 설명해 볼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뭐라고 말하더라? 예, 기술윤리학이라고 얘기하죠. 기술윤리학이야. 그럼 여기는 뭔지 볼게요. 도덕행위에 대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도덕적 원리, 도덕의 기본 원리 법칙을 탐구한대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서 핵심적인 과제로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줄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도덕 원리로 성립될 수 있는, 근본 원리로 성립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탐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법칙을 만든다는 얘기죠. 도덕적 법칙이나 원리를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만들자고 말하는 윤리학이 무슨 윤리학이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론윤리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론윤리학. 그래서 기술윤리학 대 이론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맞는 거 찾게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된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라. 현실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실천윤리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틀렸네. 기술윤리학 설명 아니야. 도덕적 관습이나 풍속, 실태로서 주력해야 된다. 도덕적인 관습을, 그 풍속 같은 걸, 그걸 조사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게 바로 무슨 윤리학이냐? 요게 바로 기술윤리학이야. 갑에 대한 설명 2번이 답인데? 2번이 맞는데, 여러분. 자, 나머지 볼까요, 그럼? 을은, 자, 이거 설명.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틀렸어요. 도덕적 추론이 뭐냐고? 추리 논증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추리 논증이라고 바꿨더니 더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죠. 추리 논증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적 어떤 문장의 도덕적 어떤 명제의 논리를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윤리학을 무슨 윤리학? 이런 윤리학, 논리 따지는 거를 우리가 메타 윤리학이라고 그랬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고 얘기하죠. 언어의 의미 분석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죠. 답이 될 수 없고. 갑과 을 둘 다 공통점이라는데 기술과 이론의 공통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윤리학이어서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적 이론을 정립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도덕적 이론을 정립하는 데 포인트를 갖추지 않은 건 이론 윤리학만 되는 거고요. 기술 윤리학은 아니죠. 기술 윤리학은 이론 이런 거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기술하고 조사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을만의 특징.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몇 번? 2번이었죠. 윤리학의 가장 기본 컨셉인데요. 요런 수준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수능 문제조차도. 그러니까 요런 컨셉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 많이 안 하셔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준비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는 요즘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주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수능에서 예, 요즘 고3 평가 문제 잘 나오지 않는데 이전에는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약간 주춤하고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서양의 사회윤리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의 주목하는 점은 뭐냐면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얘기예요. 집단의 도덕성. 그래서 이 얘기 나오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예, 나인홀드 니부어라고 하는 분이야. 나인홀드 니부어. 니부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니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뭘 고민했던 사람이냐면 개개인이 착한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집단이 착한 문제는 어떠냐. 그러니까 김성묵이 착한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착한 문제도 있잖아. 제가 속해 있는 EBS가 착한 문제도 있잖아. EBS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과 충돌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다른 방송국과 충돌할 수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그럴 때 EBS라고 하는 집단은 항상 착한가? 아니면 못됐나? 못됐다면 어떻게 하면 착해져야 되는 거지? 아니 개인이 착해지는 것처럼 집단 착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개개인이 착한 문제와 집단 착한 문제가 똑같다. 그래서 개개인이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하면 그 집단도 착한 거다. 그 개개인이 못됐으면 구성원들이 못됐으면 그러면 그 집단이 못된 거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해볼게. 연동된다고 생각했어요. 연결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니부어는 뭘 한 분이냐면 얘랑 상관없거든 이렇게 얘기한 분이야. 짜자는 거야. 아무 상관없다. 둘을 연관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분이에요. 집단이 못됐다고 해서 그 개개인이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야. 집단이 다 착하다고 해서 아니 개개인이 다 착하다고 해서 그 집단이 무조건 착해지는 것도 아니야. 따로 떼서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거보다 현저하게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집단의 도덕성이 여러분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집단은 착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할게 주로 못됐어요. 그럼 집단이 주로 못됐는데 왜 주로 못됐으며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신 분이야. 저 집단이 주로 못했다는 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집단은 집단화되면 이기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대요. 필연적이야, 운명적이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 이런 게 결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 집단적 이성이란 게 좀 모자라요. 그럼 남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능력도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측면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개인에 비해서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니부어예요. 그럼 이분의 이제 생각을 찾아라 이건데 해볼게.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부정행위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야. 이분은 이렇게 이기적인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과 집단이 싸워요. 그 집단과 집단이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뭘까? 싸우는 이유 딱 한 가지야. 그래서 서로 못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싸울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힘이 만일에 똑같다면 싸우질 않아요. 지가 항상 이기고 싶기 때문에 누가 자기보다 셀 것 같으면 절대로 싸움이 시작되지 않거든.
그런데 싸움이나 갈등이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힘이 차이가 있는 거지.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건 힘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야.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센 애들이 약한 애들, 쟤는 이길만 한데 이러고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부어는 집단 간의 갈등이 분쟁이 없으려면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하신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고요. 개인의 도덕적 자각이 그가 속한 집단 도덕성을 결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개인이 착하면 그러면 그 속한 집단도 무조건 착하대. 이게 이거를 결정한대. 아니라니까. 니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연결시키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세 번째, 집단 간의 갈등이 있네. 그럼 그 집단끼리 싸워요 지금. 양심과 선의지만으로 개인 그 구성원들 착한 마음씨와 착한 선의지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요. 집단 간의 갈등은 힘의 균형이 필요한 거지 그 내부가 착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단의 도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강제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써있으니까 맞고요.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서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가 살짝 지금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인 실현, 즉 집단의 도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의 도덕성이라는 요걸 여러분 요 최고의 목표가 바로 이 정의실현이거든요.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강제적 수단을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비폭력적 강제력이 원래는 우선하는데 폭력적 강제력도 쓸 수 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써서는 안 된다? 틀렸습니다. 쓸 수 있다야. 답은 기억과 디귿이네요. 됐나요? 니부어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 최고 근데 핫한 유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에 갑을 사상가가 등장했는데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동양 파트의 문제인데 이 동양 파트의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 잘 모르는데요.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쉽지는 않은 그런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는데 제 결론은 뭐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워두는 겁니다. 하나씩 외워두면 그땐 쌓이면 고3 때 좀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문장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문이 소국과민이에요. 소국과민.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어져야 한다. 이게 누구의 이상적 사회냐 하면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도가에 있는 노자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상적 사회 모습입니다. 소국과민 사회. 반대로 유학의 공자님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100가지 기계가 있으나 쓰이지 않도록, 이분은 별로 기계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있어봐야 안 쓴다 이런 뜻이야. 배와 수레나 있어도 탈 일이 없다. 이 배와 수레도 마찬가지예요.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이웃나라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좀 인위적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뭐 굳이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사회적 삶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다고, 그냥 뭔가 좀 개인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거든. 이 노자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바로 무위자연이잖아.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자. 여기 좀 쭉 써 있잖아요. 인위적인 거 다 싫어. 인위적인 거 다 싫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 사회적 삶 말고요. 자연적 삶을 살자. 이런 느낌의 말이야. 세계의 갈대가 땅 위에 서려면 서로 의지해야 한다. 전 이거 몸소 많이 느꼈었는데. 군대에서 여러분 훈련소에 있다가 훈련을 막 하다가 잠깐 쉴 때요. 총을 들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총을 이제 놔야 되는데 땅바닥에 던져놓을 수는 없잖아. 거기 먼지 들어가고 이러면 총알이 안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교관이 거총 뭐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 명이 착착착 이렇게 해서 딱 삼각으로 놔요. 그러면 이게 총끼리 딱 받쳐져. 그러면 그때는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올려놔요. 그럼 막 총이 7, 8개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일종의 이렇게 그 삼각 탑쌓기 같은 걸 했는데 칼 때도 그런 컨셉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이것은 이와 같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이건 고3 가서도 계속 보실 겁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의존해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지. 그걸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연기라고 해요. 연기. 연기라는 말 자체의 뜻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서로 일어났다. 뭐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인, 연, 생, 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줄임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연기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일어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거고요. 만약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겠죠. 같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무너지겠죠. 얘가 서 있으니까 얘가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얘가 서 있으니까 얘가 서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이 인연생기의 논리. 세상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불교고요. 불교의 석가모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중생이라는 말도 쓰이죠. 이것도 불교 용어죠. 원래 중생은 이게 무리중자의 생명생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넓게는 생명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축소해서 인간들의 의미로 많이 쓰기도 해요. 중생들이 요즘 그래서 사람들의 의미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넓은 의미는 원래 생명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다 불교 용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도가와 불교네요. 맞는 말 찾기.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해 예를 실천한다. 예를 실천하자고요. 이건 유학의 발상. 그러니까 유불도의 기본 컨셉만 구별할 줄 아시면 문제 풀 것 같아. 두 번째, 불성을 깨달아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다. 이건 불교의 발상인데 지금 여기 갑이잖아. 우린 을이 불교였잖아.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기설이요. 모든 존재가 아이고야, 이게 답이네요, 여러분.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 그게 바로 무슨 설? 그게 바로 연기설. 여기 있네. 연기설을 의미하는 말이었잖아. 이게 3번이 맞는 말이죠. 4번.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고정된 자를 확립해야 된다. 어려운 말인데 불교에선 여러분 나도 세상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자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틀린 말이야. 그래서 4번은 틀린 말. 불교 용어긴 한데 내용이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둘의 공통점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분별적 지식이라는 개념은 굳이 말하면 유학은 가능해요. 유학은 가능한데요. 도가는요, 특히 노자가 장자 같은 사람은 정말 싫어했어요.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하는 생각, 사고 때문에 문제라고. 그 다음에 을의 불교도요, 연기설을 강조하잖아. 인연관계, 그 상호 의존관계를 강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와 남, 뭐 옳음과 그름, 뭐 우리나라, 쟤네나라 이런 거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요 오히려 분별적 지혜를 싫어한다는 게 공통점이거든. 그러니까 싸워야 한다가 공통점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아까 몇 번이 여러분 3번이 답이었겠네. 자, 4번 문제 가보시면 어떤 문장이 나왔네. 어떤 과학자의 유전학과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최근 어느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의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여러분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머리가 직상머인데 곱슬머리 만들 수도 있고요. 눈의 색깔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피부색,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장했을 때 최고의 키의 크기, 이 사람의 몸무게, 뭐 이런 것들 다 체질과 관련된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됐어요. 그럼 편집 기술에 의해 태어날 생쥐의 성별을 결정하는 기술 개발돼. 이제 성별까지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네. 수정 단계로부터 특정한 염색 체계를 결합해서 인간이 임의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임의로야. 인간이 지 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학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각종 동물의 형질을 개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 유전자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편집 기술은 일부 동물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부 동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심각한 윤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요. 그럼 애를 낳을 때 애를 만들어서 난다는 얘기 아니야? 조작해서 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니 부모가 그럴 수 있으면 부모가 허락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태어날 그 존재가 허락하지 않았잖아. 그 존재의 자유와 우리와 똑같은 평등성 이런 걸 왜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싸우거든요. 이 문제로.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무슨 논자야? 반대론자네 지금. 이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주장할 말 찾기를 하는 거네요. 짠, 가보실까요? 윤리적인 원칙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형질 개량을 위해 제한 없이 활용돼야 한다? 아니라니까.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일부 동물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인간한테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과학적 전문 지식에 따라 비판 없이 이용 아니라니까.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 인간의 유전적 질병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에게는 안 된다,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답은 몇 번이요? 1번이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꼭 두세 문제 나와요. 수능에서도.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차근히 읽으세요. 무슨 논리로 말하고 있는지를 쭉 읽으면서 내려오면 국어 비문학 독해 느낌의 문제야.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 문제. 어떤 사상가가 등장하셨네. 이 사상가가 누군지 봐야 되겠네요.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 쾌락과 고통의 지배하에 두었다. 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끝났어요. 선생님 왜요? 이게 누군데요? 여러분이 아까 조금 전에 했었죠. 나라는 작아져야 하고 백성은 적어져야 한다. 그게 누구라고요? 왜 우리 여기서 그랬잖아. 그 정도는 도가 노자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분 영국 19세기 공리주의자 벤담이란 사람이에요. 공리주의자 제로미 벤담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을, 우주 자연 만물의 세상의 기본 원리가 인간에게 두 가지 선택사항을 줬대요. 우리는 태어나면 이걸 추구하거나 이걸 추구하도록, 그러니까 쾌락 나라에 살거나 고통 나라에 살도록 그렇게 운명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쾌락 나라에서 쾌락군주의 지배를 받으실래요? 고통 나라에서 고통군주의 지배를 받으실래요? 벤담 생각은 뻔하지 않냐. 당연히 인간은 이 쾌락을 선택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건 그렇게 운명 지어진 거고, 그냥 본능이 본질이고 나쁜 게 아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쾌락을 잘 추구할까? 오히려 이걸 고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다 이 두 요소다. 따라서 행위 옳고를 평가하는 기준도 걸고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쾌락과 고통의 양.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와, 중요한 말.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쾌락과 고통의 양을 따지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쾌락이 많나 고통이 많나 이걸 측정하자. 이 사람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쾌락이 많아. 제가 이 수업을 찍어요. 지금 제가 한 시간 정도 이 수업을 찍을 생각인데, 이 수업을 찍는 동안 저는 갖고 있는 이 수업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죠. 즐거움이 10이야.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되는 고통도 있겠죠, 여러분. 밥을 안 먹었는데 배고파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고통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저한테 마이너스 5 정도의 고통이에요. 그럼 이 수업이 저한테 주는 건 10의 즐거움, 여러분한테 같이 공부하면서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 그 즐거움은 이만큼인데 고통은 이만큼이야. 그럼 합쳐봐. 통합해보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플러스 5네요. 그럼 이 수업은 저에겐 뭐야? 쾌락인 거지.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한테만 그런 건가? 여러분한테 따져봐야죠. 듣는 학생들도, 뭐 카메라 감독님도, 저기 밖에 있는 PD님도 다 따져보는 거야. 따져봐서 결국 좀 더 많은 사람이 만일에 쾌락이라면. 여기 지금 이 전체 스튜디오를 관할하는 분이 5분이 계신다고 치자.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3명은 쾌락이 커요. 근데 2명은 아니에요. 쾌락이 크지 않고 고통이 더 커요. 그렇다면 뭐야? 3명은 이익인데 2명은 손해네? 어떡할까? 뭘 어떻게 3명이 이익이잖아. 어차피 한 명의 이익의 중요도는 다 똑같거든. 그럼 3명이가 다수잖아. 그럼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2명이 힘들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3명이 즐겁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업은 선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벤담의 논리입니다. 됐어요? 공리주의. 아주 많이 나올 거야. 자, 뭐 그런 컨셉으로 찾자는 겁니다. 공리주의. 예, 아니오를 찾는 건데, 여기 첫 번째 주장,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아까 제가 문장에서 네모치지 않았었나요? 행위의 결과, 무슨 주의 여러분? 공리주의죠. 그러면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시해야 한다? 틀렸잖아, 이 문장. 그러니까 아니요, 맞네요. 틀렸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유용성의 원리. 아까 제가 이거 공리주의라고 말씀드렸고, 공리주의는 결과 강조하고, 그 결과 강조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하죠. 공리주의 주장 맞네요. 예라고 체크해놨네. 잘했네. 니은 맞네요. 됐나?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와, 어려운 말인데, 보편적 도덕 원리라는 게 있다고 인정하는 게 칸트랑 바로 공리주의예요. 칸트는 절대적 도덕 법칙이고,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원리라고 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예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니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선의지에 따른 행위만이 도적같이 지닌다. 선의지에 따른 행위는 누구요? 이건 칸트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해야 되거든. 얘라고 해서 틀렸네. 답은 기억니은. 자,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이건 독해와 이론이 살짝 겸비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과 관련된 문제야.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케이스에 가능할까? 성관계라고 여기 좀 써 있네요. 이 성적 관계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서로의 인격 존중이 중요하므로 자발적 동의와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선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사랑을 전제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무조건 푸시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매번 문제가 성향이 좀 다르거든. 여기는 이분은 지금 뭘 중시하냐 하면 우선 인격 존중하자라는 차원, 그래서 동의하고 사랑하고 요게 전제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를 강조하는 건 보통 자유주의가, 사랑을 강조하는 건 보통 중도주의가 하는 건데 그런 성향이 같이 있네. 동의한다. 이 사람도 그런 점은 동의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건 모두의 공통점이야 지금. 다만 성적 이 문제가 핵심 쟁점 둘이 뭐로 싸우나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기 써 있는 거에 동의하니까 이건 공통점이지, 이건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면 이건 공통점이지 이건 차이점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차이점이 나오겠는데요. 다만 성적 관계는 인격적 교감과 함께 결혼 출산을 전제로 할 때 도덕적 정당 가능하다. 이 사람 뭐야? 을은 갑자기 동의도 사랑도 중요한데 모두 중요하냐? 결혼도 출산도 전제돼야 돼. 을은요 전제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동의도 전제하고 을은 동의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돼요. 와. 그럴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네. 요게 이제 다른 점이네. 둘이 싸우고 있네요. 사랑하는 사람 간의 성적 관계는 타인의 인격과 하나 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관계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도덕적 정당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은요 결혼? 그런 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을이라는 분은 무슨 얘기예요? 결혼이 전제돼야 돼요.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싸워요. 그때 을이 또 얘기하는 거야. 을이 결혼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을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만이 사회적 구성원을 재생산한다.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과 자발적 동의만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하는 건 맞지만 이것만을 전제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 사람은 결혼이란 조건은 또 더군다나 여기다 하나 더 얘기하네요. 출산이란 조건까지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을의 생각입니다. 갑의 생각은 아까도 읽어봤지만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싸우는 건 뭐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지. 성적 관계와 결혼이 연관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로 좀 싸우고 있네요. 짠, 가볼까요? 여기 어딘가 써 있을 거라고. 성적 관계는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정당한가? 제가 평가하기에는요 이건 둘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도 자발적 동의와 사랑까지도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 동의만 있으면 정당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적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는가? 이건 지금 둘 다 얘기하고 있는 반대요. 앞에 처음 말했던 걸 동의했잖아.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에서 이건 다 도덕적 판단을 하자고 얘기하죠. 둘 다 아니어죠. 다만 도덕적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뭐냐 갖고 싸우는 거니까. 4번 성적 관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로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아무런 괜찮다. 이게 뭐냐 하면 자발적 동의와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이 어려운 말로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금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 여기 이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둘 다 이 문제가 쟁점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성적 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걸 싸웠잖아. 지금 여기 보시면 결혼을 얘기하는 게 을이었고요. 갑은 아니고. 갑은 결혼 필요 없고 을은 결혼이 필요했잖아. 그럼 짱 가보자. 갑은 결혼이 필요 없고 을은 필요했거든요. X5겠네요. 그럼 X5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겠네. 핵심 쟁점 뭐라고요? 5번이죠. 이것도 여러분 쭉 차근히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고요. 저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포인트가 뭔지를 써두시면 문제 푸는 거지. 됐나? 자, 그 다음 7번. 아이고 7번은 여러분 별표. 7번이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딱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누구 거구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존 롤스라고 하는 분의 주장이죠. 정의론에 나오는 세 번째 원칙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향상된다는 기대가 충족될 때,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거거든. 그런 그 차등의 원칙이 실현될 때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의 정당화된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 이 말이 또 중요한데,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이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있을 때 각자 가지고 태어난 천부적 재능에 따른 이익을 그들의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각자 서로 다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요 굉장히 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받은 이익은 다 내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너의 천부적 선천적인 네 재능 갖고 네가 버는 게 전부 다 네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사회의 제일 못난 사람도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건 네 걸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 이후의 불평등도 뭐 어쩔 수 없어.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존 롤스의 정의론. 최초 취득과 이전의 원리에 따라 요 말에서도 알았어요. 최초 취득의 원리 그리고 이전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버트 노직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을 주장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노직이 맨날 롤스한테 뭐라고 티격태격 많이 하고 그랬던 하버드대 교수님들이야. 최초 취득의 이전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획득한 자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가지죠. 왜? 정당하다면 절대적 소유권이 생깁니다. 이 원리는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사람 거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 그럼 기본적으로 내 거 아니야? 이 원리는 기본 원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노직의 원리입니다. 롤스와 노직이에요. 그래놓고 문제 풀으래요. 여기가 롤스고 이게 노직이라고요 지금. 자, 그럼 가보실까? 첫 번째,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예, 이건 둘 다 예스죠. 둘 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원칙도 평등한 자유 원칙이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번 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둘 다 개인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얘니까 A에 들어가는 맞네요. 기억 맞네. 두 번째, B, 요게 들어갈 말인데 정의로운 사회에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도 얘입니다. 이 사람도 차등의 원칙에 실현된다면 불평등한 거고요. 이 사람도 소유하는 절차가 문제가 없다면 그건 그 사람 거니까 그러다 보면 불평등이 생기겠네. 둘 다 인정, 둘 다 예스예요. 얘 아니요? 니은 틀렸네요. 얘기 때문에 얘 아니요는 아니네. 틀렸네. 자, 티귿 볼까요? 분배 절차의 정당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정의로움을 보장하는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는 정의롭냐에 대해서 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배 정의를, 이 사람은 분배 절차를, 이 사람은 소유의 절차를 강조하거든요. 둘 다 뭐가 중요해요? 절차가 중요해요. 그래서 절차가 옳으면 결과는 뭐 좀 불평등해도 무조건 옳은 거다. 절차가 잘 지켜졌냐? 이것만 따지는 사람이거든. 둘 다 예스야. 근데 B는 예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네요. 둘 다 예스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C, 노직한테 물어보는 말인데 개인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는 거 예스라니까. 예,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이 답이네요. 정의론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정의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고3 돼서 생윤하면서 제일 어려워할 문제예요, 항상.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 리을이니까 답은 2번이겠네. 자, 8번 가봅시다. 이분은 저는 외모를 보니까 누구신지 알겠는데요. 예, 이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바로 자유론이라는 책이거든. 서양 자유주의 이론을 정립한 분입니다. 법은 공익을 위해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 법은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요. 차별 없어야 되고요. 남성이 향유하는 자유나 여성의 자유나 권리를 여성에 결국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 그러니까 남녀를 차별하는 건 그런 입장은 잘못된 거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지성의 차이를 본성에 의해 규정하려는 것이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성의 차이라는 게 원래 본성적으로 그렇다? 본성적으로 이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본법을 유린하는 거다. 법도 유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남녀 간의 차이를 두지 말라는 거죠. 남녀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데 이분이 쓰신 두 번째 책이 뭐가 있냐면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지금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네요. 이분은 누구냐고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있는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의 내용이네요. 즉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이 19세기 분인데 19세기까지도 이런 종속, 차별이 되게 심각했던 거지. 옳지 않으며 인류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죠. 여성의 능력 발휘를 해서 여성들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지금 이 수업을 찍는데도 여러분 남녀의 성비가 반반이거든. 그러니까 여성들의 능력이 키워질 필요가 있었는데 이 상황이 만약 19세기로 그냥 간다면 여성들은 다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럼 이건 사회적으로 손해라는 거야. 그들이 능력을 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인류 발전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는 더욱더 진보할 거다.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더 사회 이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 그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찾기. 틀린 말 찾아볼게. 남녀는 본성에 따라 역할이 보여야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뭐 본성에 따라 본성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공익증진에 도움되지 않는다. 맞는 말. 성차별은 여성의 능력을 억압하고 인류 발전 저해한다. 맞는 말. 인간의 정당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도 침해하면 안 되겠지. 맞는 말. 사회 발전을 위해 여성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맞는 말. 다 1번 틀렸네요. 본성에 따라 태어난 거에 따라 역할을 보여야 된다. 그 여자는 그래서 본성이 뭐냐 하면 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뭐 감정적이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이지 이게. 틀렸죠. 답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이것도 약간 어려운 독해 느낌이 좀 나는데요. 보시면 논리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한때 배아였으며 수정에서 출생까지 과정 중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의 경계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같은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수정이 돼서 배아 단계로 갔다가 태아 단계로 갔다가 다시 출생까지 하죠. 쭉 그 관계가 근데 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가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은 그냥 연속성상의 선상의 어떤 과정인 거다. 쭉. 그래서 수정됐으면 쭉 출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어디까지부터가 생명이 아닌지 뭐 이런 걸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인간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아직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지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아등 인간인 거죠. 수정됐으면 무조건 인간인 거니까. 그러니까 배아를 복제하는 건 인간 갖고 복제하는 거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다. 전면 금지돼야 된다. 그래서 배아 복제 금지를 주장하네 이분은. 배아 갖고 장난치지 마 이러고 있네요. 두 번째, 우리가 한때 배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도 배아 복제 배아였던 적은 없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복제에 의한 인공물인 복제 배아를 이용해서 난시병 치료를 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배아 자체를 가지고 실험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런 얘기야. 그 배아를 자체 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배아를 복제해서 복제된 거 가지고 하겠다. 내가 배아 그 자체 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배아 복제해서 그 복제된 배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인간이라고 완전하게 보기는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제된 배아 갖고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맞는 말 찾기. 인간 배아는 인간이 아닌 단순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 아니죠. 그 자체가 인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잖아.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디귿. 배아 복제를 이용한 인간 질병치를 허용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디귿. 갑을 인간 배아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무슨 얘기요? 갑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보죠. 틀렸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배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요. 그 배아를 복제한 복제 배아에 대해서는 실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배아 자체는 존중 대상이 아니야는 아무도 아닙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니은, 디귿이겠네요. 됐나? 됐죠? 자, 그러면 10번 가볼까요? 자, 10번 문제는 왕도 정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동양으로 갔네요. 왕도 정치라는 말을 여러분은 딱 보면서 알아야 돼요. 우선 왕도 정치, 아하, 누구군, 아 맹자님이군 이렇게 하셔야죠. 맹자의
이상적 정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현된 사회는 목수, 목자, 기술자와 각각의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사회에 기여한다. 생산물을 각자 만든 다음에 교환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거고요. 힘을 쓰는 노력자, 마음을 쓰는 노심자 역시 각각의 수고로움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맹자. 뭐 사회적 분업, 역할 분담 이런 걸 강조하고 있네.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와 방위자와 생산자 세 계급이란 말에서 전 누군지 알았어요. 국가를 이렇게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누는 게 서양의 누구요? 예, 플라톤이라는 분이었죠. 3계급론을 주장하네, 플라톤의. 그 맡은 바 역할을 해야지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국가는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이 확대되면 그게 국가라고 생각해요. 국가를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공동체로 보는데. 각 계급에 적합한 덕목을 실현하여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각각의 계급들이요, 지혜와 용기와 절제 등을 달성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이상국가죠. 그렇게 얘기하는 플라톤. 자, 그럼 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기네. 맞는 것 찾기 가봅시다. 갑. 군자는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에 능통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요. 예, 이렇게 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이렇게 노심자, 노력자로 나누긴 했는데 군자라면 오히려 정신노동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기도 하고요. 틀렸습니다. 갑, 백성은 경제적 안정이 없어도 항상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틀렸습니다. 백성은요,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선한 마음이 있어요. 유항산이어야 유항심이고요. 무항산이라면 무항심인 겁니다. 이건 백성이 아니라 선비라고 해야 맞아요. 선비들은 근데 안정이 없더라도 항상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맹자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둘 다. 3번. 플라톤이요. 사회적 역할은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사회적 역할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역할이 분담되는 거죠. 역할 자체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의 어떤 자유가 있는 건 현대 와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틀린 말. 4번. 모든 계급이 재산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공동 소유할 때 사회가 정의롭다? 이것도 틀린 말. 모든 계급의 재산 공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인 계급, 여기 요 통치자 계급은 힘센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을,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재산의 공유를 주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넓게 말하면 요 두 분이 바로 공무원들이거든요. 넓게 말하면 수호자 계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호자 계급의 사유재산의 금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 답은 5번이겠네.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계속 자기 역할,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돼 있잖아요. 요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자. 요건 둘 다의 직업윤리적 공통점으로 맞는 거죠. 답은 그러니까 5번이겠네. 됐나? 그런 문제였고요.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와, 11번은 뭔가 좀 기네. 어떤 사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상에 대한 바른 설명을 찾는 건데 그 사상이 우선 뭔지 봐야 되겠는데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기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짐승과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놀고 먹는 건 잘하나 봐. 근데 이게 없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네요. 백성들이 배우길 바라네. 그러면서 옛 성인들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인이란 말은 뭐 다 쓰기 때문에 동양에서 유가도 도가도 다 쓰기 때문에 누군지 이거 갖고는 알 수는 없고요. 이 걱정하여 인륜을 가르치셨어요. 인륜. 그래서 배운다는 게 꼭 인륜을 배우는 건가 본데, 그럼 이러면 이제 어느 쪽인지 알았는데, 인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윤리적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건 무조건 유학이에요. 도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유학이고요. 그 내용으로는 부모 자식 사이의 친함, 부자 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그 다음에 뭐야? 붕우유신, 이런 게 있네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오륜입니다. 오륜. 오륜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어요. 삼각 오륜 할 때 오륜. 5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야. 이걸 처음 제시한 게 누구냐 하면, 이걸 처음 제시한 게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상으로만 본다니까 그냥 넓게 유학사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문제에서는 맹자까지를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 이 오륜 개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유학사상의 컨셉으로 찾자라는 건데, 첫 번째. 부부는 서로 각자의 역할을 구분한다. 역할 구분을 하는데 공경해야 된다. 딩동댕. 맞는 말이고요. 역할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공경하는. 자식은 이해관계에 따라 부모에게 말을 안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산 많이 받으려면 효도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틀린 말이고요. 형제자매는 친애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한다. 맞는 말이고요. 친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거 맞는 말. 이게 권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권면, 잘못을 바로잡는 거, 그 친구 사이에 권면해야 된다도 맞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수평적 관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사이에서 나 전부 다 권면해야 돼요. 맞는 말. 그러면 이게 요거가 맞는 말이 여러분, 답은 그러면 정이겠네. 뭐 이런 류의 기본적인 전통윤리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12번.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이 있네요. 저는 이 문장의 딱 이 앞부분을 보면서 누구시구나를 알았어요.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된다. 한 사람 위에 모든 인류가 동일하고 한 사람이 반대를 갖는다 해도 인류가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이게 되게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100명이 있는데요. 이 100명 중에 99명이 있고 한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99명이 한 명인데 어떤 의견이 99명이 찬성이 한 명이 반대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봐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한 명이 99명한테 찍소리도 하지만 내 의견이 무조건 맞아, 너희들의 의견 묵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는 것처럼 99명이 한 명한테 조용히 해줄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각자의 의견은 다 그 의견으로서 동등하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판명된다 하더라도 실리타면 귀할 수 있다. 혹시 얘가 소수 의견이지만 얘 의견이 틀렸어.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뭐 100% 다 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진리로 다가가는데 도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아까 제가 썼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의 이 내용은 자유론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토론할 때 그래서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컨셉이거든. 그래 놓고서 넘어가서 이제 보는 거야. 존엄사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와, 찬성이 80%예요. 존엄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연명치료 같은 걸 중단해서 인간의 어떤 품위와 가치를 지키자라고 하는 거죠. 존엄사.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를 또 따로 존엄사라고 한다. 유사하게. 그렇게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닌데요. 유사하게 소극적 안락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하간에 80%가 찬성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근데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타 의견도 있어요. 기타 의견이 자세한지 뭔지는 안 나왔네. 뭐 사회문화에서는 이런 거 중요한데 기타 의견이 뭔지 이런 게. 근데 어쨌든 이런 컨셉인데 이걸 분석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견해로 옳은 것은 가의 입장, 이 미래 입장에서 A 의견은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면 말도 안 되죠. 오류가 없는 의견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A 의견은 비판에 대해서 제외, 무슨 얘기야. 다수의 의견이지만 비판에 대해서 제외될 수는 없지. 세 번째, B 의견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딩동댕이네요. 이게 뭐 틀린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안에서 어떤 논리 하나가 어떤 논리는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럴 수 있으니까 3번이 맞네. 4번, C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발언권을 제한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소수 의견이라고 발언권이 제한될 수는 없지. 5번, B 또는 C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A 의견에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 몇 번이 여러분? 1, 2, 3번이 답이겠네요. 됐나요? 그런 미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13번. 어이구,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사진이 나오면서 그냥 훅 누군지 알아버렸네요. 이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존 롤스입니다. 예, 정의론을 주장하시고 뭐 만민법이라는 책도 쓰신,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논문을 가지고 유명해지셨던 그런 존 롤스인데요. 그 존 롤스가 주장하시는 시민불복종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거네.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 이 사회가 민주적임을 인정하는 거야. 전문용어로 말하면 질서정연한 사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살짝 하자가 있는 질서정연한 사회인 거지. 의회에서 생겨나며 우리는 시민의 불복종을 통해 불복종을 하면서 공동사회의 다수가 갖고 있는 이 공동사회의 어떤 정의감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저거 법 잘못됐어. 왜 잘못됐냐고, 우리들의 이 공동의 정의관이 있거든. 그 정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정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뭐 이런 뜻이야.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불복종은 행위가,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이네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공개성을 가지고 있고요. 비폭력성도 맞고요. 최후의 수단성도 맞습니다. 마지막에 해야 돼요. 정치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이건 틀렸네요.
왜냐하면 존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제가 짠 보시면 여기 합법성을 인정한다고 돼 있잖아. 이 사회가 민주적인데 일부 요소가 문제인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체제의 변형, 아예 틀 자체를 바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정치체제의 변형을 추구하는 건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저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때는 폭력성도 인정되기도 해요. 그런 거니까 이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은 구별해야 돼. 법에 대한 충실성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다. 그럼요. 우리가 살짝 복종하다가 불복종을 하는 건 다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 체제와 시스템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라고 롤스는 얘기해요. 답 틀린 말 답은 4번. 됐죠? 짠 14번. 14번은 어떤 사상가의 입장을 놓고 누구니?를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 구속을 받는다. 자유를 포기했어요. 이 자유는 제가 좀 정확히 쓰면 자연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요. 구속받기로 했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재산을 보존하고 상호간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결성하는 데 합의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너 자연적 자유 포기하고 시민사회 구속을 왜 받느냐? 딱 두 가지 아니야? 너 뭐 하고 싶냐면 너 재산 보존하고 싶지? 너 평화로운 삶 살고 싶지? 그래서 그러면 합의하자. 그래서 우리 약간의 구속을 좀 받더라도 자연적 자유를 좀 상실하더라도 대신 이런 걸 보존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합의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합의하자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소리야? 사회 계약설이고요. 이 중에서 세 명이 등장하죠. 홉스, 로크, 루소. 근데 우리 생윤에서는 홉스랑 로크라는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재산권 보존의 측면을 딱 맨 앞에 내세우잖아. 너 바라는 거 이거잖아 라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그거에서 저는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로크구나. 로크라는 사람이 이 재산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 영토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어려운 말로 이 사람을 로크의 계약은 동의론이거든요, 여러분. 예, 동의를 강조하는데 여기 합의했다, 동의했다 있잖아. 근데 동의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명목적 동의가 있고 명시적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동의가 있어요. 근데 이 암묵적 동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에 잠깐 방문했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땅이라도 좀 샀거나 재산을 소유했거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묵시적 동의를 한 사람이 여기 뭐 암묵적 동의가 다른 말로 묵시적 동의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한 셈이면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은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로크가 말하는 묵시적 동의에 대한 개념까지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로크인 걸 완전히 확인했어요. 그럼 로크 관련해서 맞는 말 찾기야. 자, 갈게. 군주의 통치 권력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헛소리입니다. 국민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거고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유학의 사고방식이야. 이런 건 유학에서 하늘이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최상의 자연적으로 그게 만들어지게 되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생겼어. 그렇게 만들어지는 최상의 도덕 공동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 같은 겁니다. 명시적 동의만이 정식 복종 의무가 되는 건 아니다. 맞죠? 여기 명시적도 있지만 뭐야? 묵시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꼭 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있다. 맞는 말이잖아.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맞아요. 이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사실 이거 생명, 자유, 재산을 이 사람은 넓은 의미로 소유권이라고 말하는 데서 소유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뭘 강조한다고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특히 재산의 보호에 빠져 있는 분이에요. 그게 로크입니다. 답은 디그닐 이렇게 되겠네. 짠. 자, 그러면 15번인데 15번은 기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쉽게 풀어야 돼요. 주주들의 이익을 증자하는 도구다. 중요한 건 뭐야? 주주들의 이익, 돈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을 증자하겠다. 사회적 책임은 별거 없어. 규칙 지키면서 그냥 열심히 우리가 이윤 극대화하는 거야. 그게 기업이 할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더라? 이윤 추구론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윤 추구론이라고 하는 기본적 시각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렇지 않다. 복지에 대한 고언과 같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거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이윤 추구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사회의 하위 체계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성에서 번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기업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번영하고 있지. 근데 왜 번영하고 있니? 사회가 너를 도와준 거 아니야? 네 물건 많이 사준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사회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야. 그러니까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사회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의 확대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렇고서 가입장에 비해 나입장,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특징을 찾아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자선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세죠.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익 증진을 위해 적정인 책임도 이것도 세죠. 지주의 이익 증진만을 기업의 책임으로 보는 건 약하죠. Z는 약해요. Z는 약하니까 낮은 쪽에 있고요. X랑 Y는 세요. 그러니까 미음이겠네. X랑 Y는 센데 Z는 약하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찾는 거죠. 요 두 가지의 충돌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6번. 요번에 뇌에 대한 얘기네. 제가 보기에는 문득 뇌사와 심폐사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뇌는 인간의 의식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뇌 기능의 정지는 인간의 생명의 끝이다. 뇌 기능의 정지가 인간 생명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네요. 또한 뇌사를 인정하면 장기이식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사 찬성론의 논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했더라도 심장이 뛰어. 심장이 뛰는데 그게 죽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뇌사를 인정하지 않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너는 생명을 너무 실용적 관점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너무 남용될 수 있게 어쨌든 심장이 뛰는 사람을 죽은 걸로 판단한 다음에 뇌가 죽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장기를 다 꺼내서 누굴 도와준다고? 야, 이 죽는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을 왜 살리는 거에만 주목하지? 이런 느낌이죠. 뇌사 반대론자입니다. 그럼 심폐사를 주장하겠죠. 가불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거 찾기 하는 건데 맞는 말 찾기야. 가볼게요. 1번. 심폐 기능의 완전한 정지만이 죽음이 아니라니까. 심폐사가 아니고 뇌사라니까. 뇌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일 뿐이다. 뇌사라고 하는 건 죽음에 이르는 과도적 상태라면 아직 뇌사가 죽음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심장까지 정지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틀렸죠. 이 사람 뇌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전부 다 심폐사겠는데요. 이 사람은 뇌사 반대로 심폐사 주장하는 사람. 인간 생명의 가치는 유용성의 관점에 다루어야 한다. 아니, 유용성의 관점으로 다루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틀렸고요. 4번.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이냐, 여러분. 4번이. 5번.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을 쪽에서 가능한 말이에요. 갑은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갑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1, 2, 3, 4, 5. 4번이 답이네. 됐죠? 쉬운 문제. 자, 17번. 17번의 논리는 이것도 독해와 이론이 좀 같이 겸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개체가 욕구, 지각, 기억, 쾌락과 고통의 감정 등을 지니고 있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다. 제일 중요한 말, 삶의 주체. 이 사람은 subject of life라고 하는 삶의 주체 개념을 강조해요. 어떤 존재가 삶의 주체라면 그런 존재는 도덕적 권리가 있고 그러면 자원처럼 대우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연결돼요. 다시 삶의 주체이라면 그런 존재는 도덕적 권리를 지니고 있고 그런 존재는 자원으로 대우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삶의 주체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지각, 기억, 쾌락, 고통의 감정 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삶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누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1살 이상의 포유류 정도는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살 이상의 포유류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탐 레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물 중심주의자, 도덕적 권리론 주장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의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를 하는 건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정당한가요? 동물 실험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왜? 그건 권리 침해다. 그건 자원으로 대우받을 수 없다. 삶의 주체로서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투를 쓰겠지. 어디 있냐 이거야. 가볼까요? 경제적 이익이 안 되므로 아니고요. 생명 있는 모든 존재, 이 사람은 생명중심주의를 얘기하진 않죠.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이렇게 말하면 맞는데 여러분. 이건 뭐가 문제냐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동물? 이 말이 틀렸죠. 동물이 행위의 주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의 주체는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동물이 지니는 내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맞아요. 이 사람은 삶의 주체라면 내적 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애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등하게 동일하게 모든 동물을요. 이 사람은 인간과 모든 동물이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인간과 일부 동물의 권리가 동등할 수 있음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지. 일부 동물이죠. 틀렸고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짠. 자, 18번으로 가시면 18번에 큰 도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제가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 말이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서 천하가 모두일 것이다. 천하 공이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천하가 공유돼 있다. 이래서 이건 막 공산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 말이냐면 대동사회를 설명한 말이고요. 대동사회를 설명한 얘기라는 책에서 공자가 주장하신 공자님 류의 말로 이제 얘기해요. 대동사회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이상향일 수 있지.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뽑혀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자기 몸만 부모가 아니고 자기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노인은 안락하게 여성 맞출 수 있고 노인복지도 됐고요. 청년 일자리 실업률 극복됐네요. 과부, 허랍이, 고아, 병든 사람 보살필 수 있다. 오,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데요. 재화가 땅에 떨어져도 줍지 않는다. 이를 대동이라고 한다. 여기 마지막에 써 있네요. 다 같이 하나 되는 사회, 대동사회. 유학의 이상적 사회입니다. 자, 그렇고 맞는 말 찾기야. 군주는 인예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 맞고요. 요게 바로 진정한 덕치다. 인의의 정치가 실현된 거야.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유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별, 구분을 유일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가 틀렸어요. 기억만 맞고 니은은 틀렸네. 그 다음에 디귿. 군주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보지 못하면 걱정해야 한다. 아, 공자님이 덕치라는 걸 주장하시면서 덕치의 전제 조건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덕치가 뭐냐? 별거 아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고르지 못함이 문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르지 못함만 바로잡으면 되는 거다.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셨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 무의자연에서 무의자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답은 기역 디귿. 이건 노자 도가적 사고방식 여기 나오면 안 되잖아. 답은 기역 디귿이었겠네요. 그런 문제 하나. 자, 19번은 죽음에 관련된 윤리 같은데? 파트를 보시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유명한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요 말도 유명한 말. 따라서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서양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으니까 죽음을 못 느끼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 감각이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못 느껴. 죽으면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럼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느낌이 아니잖아. 우리가 고민할 아픔이 아닌 거야. 왜 걱정하니?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말하는 게 에피크로스입니다. 그에 비해서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일 뿐이다. 죽음을 되게 깔끔하게 설명하는데요. 죽음? 뭐냐고? 설명해 볼까? 육체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야. 육체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영원히 튀어나가는 걸 그 죽음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 순수한 영혼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되게 긍정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거든. 욕망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그래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데는 이 영혼만이 있으므로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삶을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이데아를 볼 수 있다. 삶을 그 자체가 이데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플라톤이에요. 둘의 죽음과 해놓고서 맞는 입장 고르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가볼게요. 우선 첫 번째 에피크로스를 볼게요. 에피크로스는 인간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예스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거 당연히 예스죠. 우리 모든 이성과 모든 감각은 사라지니까 A네요. 갑은 A입니다. 갑은 A. 여기 두 개가 맞을 수 있겠네. 플라톤 볼게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예스 맞죠. 예스 맞아요. 죽음은 좋은 거거든.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가? 아니오죠. 왜냐하면 영혼이 드디어 이데아를 그 이후로 인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C네요. 요게 맞네요. 답은 그러니까 2번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예, 그런 하나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드디어
제가 아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라고 하면 정의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의론만큼 놀스와 노직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사형제 관련된 입장인데요. 사형제 뭐 법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 누군지 잠깐 볼게요. 형벌은 범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는, 형벌이라고 하는 건 누굴 위한 거냐면 시민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인간 정신에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라는 말도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끼쳐가지고 범죄질을 안 저지르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뭘까?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기엔 종신노역형 요거 최고야 요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누구냐고요? 베카리아라는 사람이야. 체사레 베카리아라고 이탈리아 법학자입니다. 형벌은 결코 범죄나 시민사회를 위한 수단 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를 위해서 또 뭐 시민사회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뭐야 그럼 뭘 위해서야? 인간은 단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한 한낱 수단으로만 취급될 수 없다. 인간은 수단으로만 취급될 수는 없어요. 형벌은 항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니 뭔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혼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지 마라. 사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형벌을 왜 주냐? 걔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혼나는 거다.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범죄랑 동일한 수준으로 형벌을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혼나는 게 정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카리아와 지금 칸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ABC 옳은 질술 찾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형벌은 사회적 이익의 증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 베카리아만의 생각. 맞네요. A만의 말. 두 번째, 형벌은 범죄 해악에 비례하여 범죄가 얼마나 나쁜지에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한다. 범죄의 해악? 말 될 수 있죠. 범죄가 준 사회적 해악, 사회에 준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돼야 한다. 이 사람은 공리주의고 이 사람은 이제 칸트 의무론인데요. 둘 다 일종의 비례 관계를 설명하긴 해요. 이 사람은 조금 더 세게, 이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이 말은 가능합니다. 둘 다. 사회적 유용성이 전혀 없는 형벌은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유용성이 전혀 없는 형벌이야.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 아니죠. 이건 칸트는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이건 베카리아는 몰라도 칸트는 안 됩니다. 칸트는 유용성과 상관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칸트가요? 폐지를 주장해요? 틀렸죠. 칸트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책임지게 해주는 거다.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다. 존중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틀린 말이죠. 답은 기억니은? 답은 기억니은? 아마 1번이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 자,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해봤는데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정의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중요해요. 근데 생태윤리라든가 신부복종 같은 건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보는 시험 중에서 이제 쉬운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고3 이제 문제 푸셔야 되는데 수준의 정도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한 60%, 70% 정도 돼요. 여기에서 세네 문제가 확 어렵게 나와요. 그게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